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두 정상은 어느 선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빅딜 교환부터 막판 돌발 변수로 인한 협상 결렬까지 최선과 최악의 관측이 공존하는데요. 밀착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전망과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후에 평양을 출발한 중국 국제항공 에어차이나 항공기가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대담 말미에 잠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하루 종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정말 뜨거운 한 뉴스였는데 그에 앞서서 선발대가 도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미 10월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이제 싱가포르 시각 10일 일요일에 지금 트럼프, 김정인 두 사람이 이제 결국 그 싱가포르 도착한다 이전 예정인데 네.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 있는 그 협상단들 지금 누군지는 정확히 안 밝혀주고 있지만 아마 실무진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최선희 외무부상이나 네. 아니면 뭐 글쎄요 그 정도 급의 인물이 미리 가서 협상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나 아마 그러한 사전 조율을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10일 가서 일단 정상회담은 12일 날로 예정돼 있는데 아마 그 전날 미리 만나서 뭔가 리셉션이라든지 아니면 만찬을 하면서 뭔가 신뢰 구축 내지는 안면을 트는 인사를 하는 그런 정도의 아마 행사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뭔가 얘기가 어느 정도는 그 비공식적으로 오고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네. 뭐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국이 가장 얻고 싶어하는 체제 보장 카드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어떤 단계적인 제재 해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식사를 하면서 리셉션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하루 정도 두 정상 간의 어떤 그 협상 시간표가 빨라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가서 준비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아무래도 경호나 그런 부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 선발대 상당 부분 또 할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의제를 논의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판문각에서도 이미 논의가 진행이 됐지만 이제 네. 완결짓지 못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싱가포르로 옮겨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방금 지적했듯이 경호라든가 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한다면 사실은 오늘보다도 더 이른 시간에 도착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상당히 상당히 좀 늦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그 중국 민항기를 이용해서 싱가포르로 갔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본다면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북한에는 싱가포르까지 갈 수 있는 항공기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는 하루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싱가포르를 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찬메이로 전용기를 타고 갈 것이다라는 거에 많은 분들이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좀 바뀔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뭐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센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 호텔 비용도 안 받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시 그 의전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그렇죠. 찬메이로가 가다가 갑자기 추락 사고가 난다. 이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러한 문제에서 철저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싱가포르 외무상이 북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이고 논의 결과 아마 싱가포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싱가포르 비행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전상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싱가포르에서 북한 평양을 가서 또 데리고 오는 문제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중국 비행기 역시 그 북중 간에는 이미 항로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 항공사가 평양으로 와서
그 협상단이라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데리고 싱가포르를 가는 아마 그 안이 지금까지는 가장 좀 그 설득력이 있는 안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도 참 여러 가지 깜짝 놀랄 발표들을 했지만 발언들도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수위가 강경했던 수위에서 조금씩 유화적인, 특히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는 눈에 띄는 그런 발언의 수위가 유화적인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전의 발언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들 모아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One would be a lot better. I will guarantee his safety. Yes, he will be safe. He will be happy. His country will be rich. Yes, we could absolutely sign an agreement. We're looking at it. We're talking about it with them. We're talking about it with a lot of other people. But that could happen. Normalizing relations is something that I would expect to do, I would hope to do when everything's complete. We would certainly hope to do that. 진 교수님,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이슈를 딱 한 가지로 한마디로 압축하라 하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체제 보장 이걸로 압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종전선언도 얘기를 하고 또 국교 정상화까지도 말을 한단 말이죠. 이제 네. 공식적인 회담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어떤 그 단계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북한으로서는 욕심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이 회담 분위기를 사전에 좀 굉장히 좀 장밋빛으로 예상을 하는데 많은 생각들 그런 네. 예상들이 나오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는 그 북미 정상회담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불과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과연 열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북미 모두에게 똑같이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트럼프도 그동안 지금 미국이 60여 년 동안 해오지 않았던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원하는 어떤 과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난처한 일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얻어내려고 하겠지만 기대 수준을 너무 높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한 번에 얻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두 번,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의 또 수준들이 좀 다양하고 또 단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일본 언론 NHK랑 인터뷰에서 비핵화 시간표가 논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 시간표 맞추기가 저 개인적으로 녹록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를 일부에서는 뭐 완전한 비핵화까지 뭐 15년이 걸린다 이런 예상들도 내놓고 있고 그렇다면 북한이 그 비핵화라는 시간 동안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시간 동안 체제 보장을 또 미룰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단계별로 이 시간표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 굉장히 큰 과제이고 이걸 과연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드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게 신속한 비핵화를 요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 많은 브리핑을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넌 루가 법안 미국 그 냉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그 구소련 위성 국가들의 핵을 다 빼는 그러한 것들 거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하지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CVID라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많은 그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알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표를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 보면 전 미국 정권의 어떤 실수를 다시 한번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걸 네. 아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국내 정치적인 요인을 트럼프는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단은 프론트 로딩, 즉 핵탄두와 ICBM 같은 중요한 부분을 먼저 빼고
그다음에 2차로 CVID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언론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 프론트 로딩을 올해 중간 선거 끝까지 지금 뭐 한 6개월, 3개월,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리고 2차 마지막 CVID를 2년 정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재선 그때 그 선거일 이전까지 그쯤까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국내 정치적인 시간표에 상당히 맞추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국내 정치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를 상당 부분 강하게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시간표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북한이 응했을 때 그러면 미국은 뭘 줄 수 있느냐? 그게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나오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종전선언 같은 걸 통해서 체제 보장을 얘기를 해주고 그 핵이 완전히 그 CVID 된 다음에는 이제 관계 정상화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네. 북한 입장에서 그 정도 가지고 성에 안 찰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제가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무슨 카드를 미국이 가지고 있느냐, 북한이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또 접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CVID 같은 그 지금 비핵화의 모델에서 특히 불가역적인 그 irreversible이라는 이 불가역적이라는 이 부분은 북한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뭐 동등한 입장에서 핵 협상을 하는 거에 정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해서 이게 뭐 마치 뭐 승전국에서 패전국에서 지시하는 이 정도의 그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CVID의 어떤 완벽한 합의가 이번에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CVID는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떤 용어 하나를 가지고 북한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뭐 김 교수님도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미국의 시간표에 맞춰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 5월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있을 때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각자의 리해에 충만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 즉 미국의 이해에 충만하다라는 건 바로 미국의 시간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은 합의를 했으나 상대가 깰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네. 그렇지 않는 이상은 CVID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우라늄 농축 시설 중에서 뭐 미신고 시설도 있고 그리고 또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뭐 동결하고 하는 과정에 또 군사적인 핵이 있지만 또 평화적인 핵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또 기존의 북한의 입장이었는데 이런 저희가 디테일의 악마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이번 북미 담판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그 정도까지 합의가 나오면 아마 더 이상 추가 정상회담 필요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CVID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게 CVID하고도 다 연관된 문제죠. CVID라는 거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그러니까 핵과 관련돼서 그게 뭐 군사용 핵이건 평화적 핵이용이건 완전히 싹을 다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시설뿐만이 아니라 핵물질, 핵탄두, ICBM 다 없애고 뭐 그리고 남아 있는 인프라와 뭐 뭐랄까 연구소, 뭐 연구자들까지 다 미국으로 빼서 새로운 직업을 줘서 일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죠. 우리 연구자들까지, 우리 핵과학자들까지 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를 받고 미국을 위해서 미국에서 일하게 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그야말로 뭐 언론에 떴듯이 이거는 완전히 무슨 패권 국가가 상당히 그 힘으로 억누르는 그러한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CVID를 거부하는 이유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VID를 트럼프는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나온 거 가지고 상당히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이게 CVID라는 게 솔직히 조지 부시 때 나온 그 그렇죠. 네오콘들이 만들어낸 그 핵 정책으로 대북 핵 정책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정책에서 이거를 꼭 써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도 없는 건데 미국의 지금 공화당 그리고 지금까지 핵을 다뤄본 사람들은 아주 강경할 대로 강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VID라는 말에서 뭐 CID나 CVD 이렇게 변형시킨다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적인 입지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CVID라는 대북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서기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게 아마 북미 간의 협상의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핵화에 있어서 그냥 CVID는 일종의 수학 공식처럼 지금 돼버린 상황이라서 이걸 이제 되돌릴 수가 없고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핵화 문제도 물론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를 미국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기를 해왔고 북한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문제를 좀 다루겠다라는 공언을 한 상황인데 글쎄요, 이 부분에서 충돌, 좀 파열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있겠죠. 아마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면은 아마 북미 협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라는 거는 절대 가치도 있지만 매우 미미한 그런 문제들 많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제기한 인권 문제는 아마 북한 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일본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즉 바로 예. 납치자 문제인데요. 어쨌든 미일 동맹은 매우 강고한 동맹인데 그런 동맹 국가인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이 호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납치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그런 언급까지도 트럼프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국은 어떤 일본의 입장을 좀 지지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다른 말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앞으로 북미 간의 관계가 변화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체제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북한에게 과연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정상국가 즉 봉쇄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랬을 때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두 축,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이 가장 지분이 많은 아시아개발은행 ADB 그리고 중국이 지분이 가장 많은 AIIB 두 개의 그 기관이 최근에는 공동 프로젝트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에너지를 지원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트랜스포트 운송 문제입니다. 철도, 도로 이런 것들 즉 그런 것들만 70여 %를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한 나라 동맹으로서의 어떤 관심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네. 향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역할 분담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인권 문제까지도 얘기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일회성이 아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계속 거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2일 날 이후의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언제가 됐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암시를 했고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결국 미국 국내 정치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득이 있을 것이고 또 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조율 단계에서 정상회담은 안 열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상회담 안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타격이 크죠.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타격이 크죠. 아마 북미 정상회담 끝나버리면 중국한테 가지고 있었던 레버리지도 다 없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정상회담은 일단 간다 하는 게 맞다. 근데 조율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 정상회담으로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예상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가능하다는 얘기를 먼저 함으로써 국내 정치적으로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간 선거 이제 11월이니까 지금 6월이니까 뭐 이번에 정말 그 미국 국내적으로 그리고 CVID를 이루기 위한 합의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제가 보기엔 가을쯤, 뭐 11월 이전에 가을쯤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해서 거기서 합의를 보면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까지 정상회담을 해도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적으로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뭐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협상 장기화라는 것이 뭐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쌓여왔던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상이 한 번 만나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뭘 내줘도 체제 보장 안 됐다고 느낄 거거든요. 만약에 그 단계적으로 니네가 원하는 대로 뭐 그 제재 해제해주겠다, 그리고 경제 보상해주고 뭐 경제 지원해주고 투자해주겠다. 뭐 당장은 제재 해제됐으니까는 뭐 김정은 입장에서 기분 좋겠죠. 하지만 정말 그걸 정말 미북 관계가 이제 정상국가 관계로 돌아가는구나. 정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미국이 정말 보장해 주는가라고 느낄 수 있겠는가. 저는 오래된 이런 불신과 적대 관계가 상당히 쌓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뭘 어떤 행동을 해도 핵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못 느낄 것이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체제 보장해 준다고 못 느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듯이, 그리고 친서에도 지금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되듯이 두 정상이 한 번 이상 계속 연쇄적으로 만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체제 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입장에서는 수교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길이 좀 여러 가지 지난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뭐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게 발전되면 평화체제로도 이제 나가야 될 텐데, 그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겠죠. 평화협정 체결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북미 간의 정상 외교, 즉 국교 수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가장 큰 최대의 목표는 미국과 수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수교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안정적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수교한 국가들도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미 간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그 수교를 맺느냐 못 맺느냐, 여기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낼지는 지금 완전히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최선의 선택, 통큰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이 합의 결과를 또 국내적으로 국회, 의회 비준을 거쳐서 통과해서 서로의 그 합의를 이행을 하려면 그런 비준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1인 체제 북한이랑은 좀 다르게 우리도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을 통과가 됐어야 됐고, 또 미국 역시 의회 비준이라는 또 만만치 않은 또 장벽, 그 장애물이 있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제대로 이게 이행이 안 된다면 양국 간의, 북한과 미국 간의 그 어렵게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또 뭐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먼저. 예, 지금 합의 결과 미의회 비준 얘기는 이미 한 몇 달 전부터 나왔어요. 제가 DC 가면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가 안전 보장되고 있다라고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클린턴 정부 때 커뮤니케하고 뭐 올브라이트 장관 가고 실컷 해놨는데 조지 부시 때 정부 들어가가지고 악의 축하면서 이게 다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마음이 바뀌는 것도 문제고, 합의해놓고 뭐 이제 마음 바뀌었다, 이제 투자 안 하겠다, 비핵화했으니까 다시 북한을 적대국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네. 정권이 바뀌어서 조지 부시처럼 다른 대통령이 와서 전 대통령의 합의를 다시 다 무시하고 이제 다시 대북 적대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지금 상원 3분의 2인데 그
그거를 다시 폐지하려면 의회로 돌아가서 3분의 2가 다시 폐지 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체제 안전 보장책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에서 과연 이게 의회에서 이게 가능하느냐. 어쨌든 그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문이 먼저 나와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그 국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적어도 공화당 내부에서는 점차 그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점 친트럼프 현상을 가지고 변해가는 의원들이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던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만약 이걸 의회에 던져버리면 제가 보기엔 지지파와 반파로 이게 딱 나눠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정치인들이 모든 그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게 이슈를 던져서 국민들을 반으로 나눠서 싸움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지지층을 확보하는 게 이게 정치적인 노림수거든요. 아마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경우에 아마 분명히 이걸 던져서 이게 실패하더라도 중요한 정치적인 노림수를 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지금까지의 지난 올 초부터 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 한반도의 봄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벤트에서 우리 정부는 참 산파 역할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운전자 역할을 충실히 지금까지는 이행을 했습니다. 아직은 싱가포르로 초청장을 날라왔다라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대외적인 역할 어디에 집중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시 지금 뭐 좀 안타깝긴 한데요. 싱가포르에 우리 대통령도 초청이 되어서 남북미가 같이 종전선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들 중에는 종전선언에 북미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네.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국들이 더 참여해야 되겠지만 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대화라는 것은 북미 간에만이라도 종전선언을 한다든가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이것이 결국 앞으로 또 남북 간에는 올해 안에 또 종전선언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남북미 종전선언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적대적인 국가들 간에 그런 선린 관계로 변화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나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우리의 기대도 있겠지만 어쨌든 북미 관계가 잘 풀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북미 회담이 성공된 이후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도 많은 탄력을 받고 남북 정상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1일인가 바로 러시아 순방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께서도 우리 정부의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 지금 단계에서는 결국은 이제 북미 간의 가장 큰 것들이 이제 논의되고 합의될 부분인데 결국 이제 합의 단계에 있어서 합의 이행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거, 그러니까 단계적 제재 해제 이후에 대북 경제 지원을 누가 해줄 것인가 하면 결국 글쎄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거의 반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때 그 제네바 합의 이후에 그때 IAEA 캐도 통해서 지원한 것도 결국 우리가 한 70% 됐고. 그렇죠. 경수로 지원할 예, 때.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 즉 남북 관계에서의 경제 교류 협력 부분은 우리가 결국은 이미 지금부터 많은 로드맵과 청사진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 그리고 인제대 통일학부의 진희관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